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잘 들리나요? 현준, 혜원, 지민, 승우 소리 잘 질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전기화학을 좀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그거 주로 이제 뭘 했었냐면은 그거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고사 범위인 전기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내가 이제 미리 게시했던 요 교재가 있을 거예요.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에 그 이제 몇 페이지를 한번 볼 거냐면 211페이지. 211페이지. 저 여기에 우선 책 제목으로는 자, 기본 개념인데 페이지 몇 페이지 잠깐 보시자면 자, 거기에 211페이지에 연습 문제 4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전기화학 관련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 기초적인 개념을 확실히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문제들에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가 이제 미트디트 피트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미트디트 피트 기출을 좀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여서 이제 하나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문제 내가 칠판에 그리는 동안 한번 읽어보고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추추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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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봅시다. 문제에 이게 바이타민 C라고 해서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왜 뭐 약간 몸 피곤하고 할 때 약간 감기기 같은 거 있을 것 같을 때 막 이렇게 비타민 C라고 먹잖아요. 바로 그 녀석이 이제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무슨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산화 환원 반응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산화 환원 반응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네. 산화환원 반응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하는데, 전기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 뭐냐면 확실히 정해지려면 반드시 산화 환원 반응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산화수. 이 산화수가 이게 반드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어져 있는 어떤 반응에서 특정 원소의 산화수가 정말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화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체크하는 게 심지어 어디도 나오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심층 문제에서도 막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반쪽 반응에 대해서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 할 때, 뭐야, 여기서 특별히 변하는 그 원자 자리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탄소, 산소나, 그 다음에 요런 탄소, OH,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어디만 딱 변하냐면요. 바로 요 자리. 요 자리만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는 뭐 산화수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구조적으로 변하니까, 아, 이런 것들도 이런 것에서 산화수가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니까 요 각각의 요 탄소가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산화수가 각각 얼마인지 정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 전의 산화수, 후의 산화수 각각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산화수 저가 얼마인지 답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한 30초만 생각해 봅시다. 저 산화수 얼마입니까? 산화수 얼마예요? 자, 제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좋아. 지민아, 저거 산화수 얼마예요? 저 두 탄소 산화수. 이런. 아무도 답을 안 하는군.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주변에 산소하고 탄소들이 붙어 있죠. 그럼 산화수를 따질 때는 전자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전기음성도가 큰 게 전자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 쪽에 있는 결합 전자는 전부 다 산소가 다 가져갈 거고요. 이탄소가 획득할 수 있는 전자는 주변의 탄소, 이 탄소랑 결합하고 있는 전자만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탄소면 전기음성도가 같잖아요. 전기음성도가 같을 경우에는 그 결합 전자를 절반씩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 탄소는 산소 쪽에서는 전혀 가져오지를 못하고 여기 있는 요 탄소에서 전자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요 탄소에서 전자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럼 거기 결합전자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보이다시피 여기 결합전자가 하나 둘 여기 있고 요 사이 결합전자가 이중결합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이 탄소는 그것의 딱 절반, 왜 탄소하고 탄소는 전기임성도가 같으니까 그 절반인 하나 둘 세 개의 전자만 이 탄소가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탄소가 최각 전자가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인데 지금 전자를 세 개밖에 못 갔죠. 그럼 이 탄소는 전자가 몇 개 모자르게 된 거예요. 하나가 모자르게 된 거니까 산화수가 뭐가 된다? 1가 플러스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탄소도 어떻게 될 거냐면 전자를 산소 쪽에서는 전자 가져올 수가 없고 요 탄소 쪽에서의 결합전자 절반, 요 탄소 쪽에서의 결합전자 절반을 획득할 테니까 이 탄소 역시 전자를 3개 가질 거고요. 원래 4개에서 하나가 줄어든 거니까 산화수가 1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 탄소는 이제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해버렸죠. 그러면 정말로 산소 쪽에서는 정말 아무런 전자를 가지고 올 수 없고 이 탄소가 획득할 수 있는 전자는 두 결합전자 중 하나, 두 결합전자 중 하나. 탄소의 최각 전자가 4개인데 지금은 2개밖에 남질 않았죠. 그럼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2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화수가 2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원소들의 산화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맞다, 이런 얘기죠. 자, 더더군다나 지금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산화 반응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주어진 반응은 반쪽 반응식을 완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완결시킬 수가 있느냐? 우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질량 보전을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원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죠. 나머지 산소, 탄소는 그 수소는 질량 보전이 다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수소만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없어요. 그럼 요 수소의 질량 보전을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수소 개수만큼 H 플러스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뭘 해줘야 될까요? 요 주어진 전체 반응에서 전화량 보존을 완성해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얘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갑자기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쪽의 전화량 균형을 위해서는 여기에 전자를 2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바이타민 C의 산화 반쪽 반응을 지금 써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린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산화 반쪽 반응의 알자 반응을 좀 생각해 보죠. 자, 알자 반응이라. 자, 지금 산화수가 변하는 건 뭐예요? 오직 이탄소하고 이탄소만 산화수가 변하고 있죠. 어디서 어디로 변하고 있어요? 자, 탄소가 있는데 원래 산화수가 얼마죠? 1 플러스죠? 자, 근데 이놈이 나중에 몇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탄소 보시다시피 2 플러스가 되고 있죠.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1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 1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몇 개 내어 놓아야 하나요? 전자를 1개를 내어 놓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탄소 1 플러스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2배, 2배, 2배를 해주면 알자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자 자체는 되게 큰 유기분자, 생유기분자긴 하지만 실제로 산화하는 반응 측면에서는 어떤 1 플러스 탄소가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반응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탄소는 각각 2개씩 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수 문제사에서 산화 반쪽 반응의 경우 이렇게 반응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또 난데없이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문제 풀 때 하나 생각해 볼게. 어떤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자, 분자의 그 문제에 갑자기 어떤 분자가 하나 나오냐면 뭐 분자는 아니고 이온이네요. NO2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은 이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질소 이렇게 쓰시고요. 산소 두 개가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짜잔 짜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가 분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한 쌍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옥텟을 잘 만족하는 이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얘는 그 유명한 이름이 나이트라이트 이온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형식 전화를 한번 따져보면요, 요 질소하고 산소는 형식 전화가 중성인데 이 산소가 이렇게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이렇게 1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건 얘가 형식 전화가 1 마이너스인 이 상황일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뭘 조사해 봐야 될까요? 어쨌건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나 여기 있는 요 질소의 산화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질소는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 쪽의 전자는 전혀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요 질소는 오직 어느 전자? 요 두 개의 전자만 획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질소가 15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5개 중에 전자가 2개만 남으니까 몇 개의 전자가 사라진 겁니까? 짠, 3개의 전자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요 질소는 산화수가 얼마겠습니까? 5호 3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이트라이트 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질소의 산화수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확인차 이렇게 해본 건데, 뭐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산화수가 2-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1-가 되려면 질소가 여기서 산화수가 3+가 돼야 되겠죠. 뭐 그렇게 빨리 찾아내도 되고요. 뭐 루이스 구조를 통해 확인해도 좋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린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산화 반쪽 반응을 생각을 했으니까 무슨 반쪽 반응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환원 반쪽 반응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이때 산화는 여기 있는 그 아스콜빅 애시드, 바이타민 C인데 여기서 일어났다면 환원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이 NO2-라는 나이트라이트 이온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원 반응의 그 전체 반응보다는 이 경우는 오히려 알짜 반응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알짜 반응이 어떻게? 자, 저기는 이 질소가 지금 반응 전에 산화수가 몇 가예요? 3+죠? 그런데 문제 전체 반응식에서 보면 이 NO2- 앞에 화학 양로 계수가 2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NO2- 앞에 화학 양로 계수 2가 붙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잘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질소 3+ 산화수를 갖는 놈이 지금 2개가 지금 문제에 그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항상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질소 3+가 전자 누구랑 반응을 해야 되냐면 바로 2개의 전자랑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난데없는 2개의 전자는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자, 왜냐하면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2개의 전자가 산화가 됐다면 반드시 2개의 전자가 환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 2개의 전자를 질소 3+ 2개가 환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변의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을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최종 생성물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질소 원자가 2개니까 질소 원자는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양쪽에 전하량 보존이 맞으려면 여기 있는 질소의 산화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주어진 반응의 전체 반응은 탄소 1+가 탄소 2+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 3+가 질소 2+가 되는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네 번째. 자, 그럼 여기는 이 질소 2 플러스가 문제에서는 X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속한 어떤 그 질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라는 물질에는 질소가 산화수 2 플러스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질소 2 플러스를 포함한 자, 대표적인 물질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NO요. 일산화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소는 전기임성도가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산화수가 E-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질소는 그 덕에 E 플러스 산화수를 가져야 되니까 바로 NO가 산화수가 질소 산화수가 E 플러스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분자가 되겠죠. 이때 뭐 참고로 NO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질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는 이렇게, 질소의 비공호 전자는 이렇게.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은 맞는데 이렇게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전자, 레디컬로 나타나는 독특한 분자가 바로 N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질소의 산화수가 E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X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NO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뭐 혹은 전기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저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로부터 반응 전체를 이렇게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미트 디트 피트 기출이니까 또한 학교 선생님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따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우리가 이제 방학 중에도 그 전기화학 반응을 좀 일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차근차근 뭐 다 이렇게 코치코치다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포인트, 그리고 특별히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소개한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자, 어디로 한번 가볼 것이냐. 자, 거기 연습 문제 8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8. 자, 213페이지에 연습 문제 8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3페이지. 자, 거기 소제목은 1.7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화학 전체에서도 뭐 전기화학은 물론이거니와 화학 전체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물리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패러데이라는 화학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뭐 이 사람 개인사도 되게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전기화학에서 나오는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패러데이 법칙은 바로 뭐냐, 산화 환원 반응에 어떤 녀석이 좀 등장하냐면
바로 자유전자예요. 웬 자유전자? 바로 아까 이런 반쪽 반응식을 썼을 때요, 이런 전자, 이런 전자들이 다 자유전자예요. 뭐 이렇게 환원 반응에도 자유전자가 등장할 수 있고, 뭐 산화 반응에서도 자유전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전기화학 반응에서의 이런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 산화환원 반응에 등장하는 자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화학 양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으로 예측되는 모든 그 양적 관계가 그 자유전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전자는 그 기본적으로 이 가벼운 입자예요, 무거운 입자예요? 엄청나게 가볍죠.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자량 뭐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할 때 전자의 질량 자체는 거의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는 이게 뭐냐면은 그 질량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워서 뭐 전자가 이게 자유전자가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물질 뭐 전체의 질량이 물질 자체의 질량이 뭐 변한다 안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화학 양론을 따른다, 이거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바로 몰수죠. 그 몰수는 그대로 고려해서 화학 반응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은 당연히 시험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가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예제 하나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습 문제 8.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연료전지. 자, 영어 표현으로는 fuelcel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뒷챕터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특히나 지금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조금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한 화학 반응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반응식을 하나를 보시면 바로 O2 4H 플러스 그 다음 4E 마이너스 EH2, 짜잔, 이런 반응이 하나 주어져 있군요. 자, 보시다시피 전자가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환원 반응이죠. 역시나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전체 반응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어떤 원소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되겠죠. 요 산소의 경우 산화수가 중성이에요. 그죠? 왜냐면 호돈소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그 산소가 H2O가 되면 산화수가 어떻게 되죠? 바로 E-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영가가 E-가 되는 거니까 산화수가 감소죠. 환원 반응이 맞네요. 자, 이때 문제에 몇 가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전류라거나 뭐 그런 등등등의 내용이 나오네요. 아이고. 자, 그럼 거기에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보시다시피 연료전지에서 여기 보시면 1시간 동안 0.8mm의 산소 분자가 환원되었다.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일, 소모된 산소 몰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80mm 나와 있어요. 이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반응한 전자의 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써볼까요? Ne- 몰수를 보통 N으로 쓰니까요. 그럼 이때 산소하고 전자 사이에 화학양론 계수가 1대 4죠. 그럼 이 말은 산소가 하나 반응할 때 전자는 4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반응한 전자 몰수가 어떻게 반응한 산소 몰수 4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환원 반응을 통해 공급된 전자의 전하량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전자의 전하량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만약에 Q라고 한다면 앞서 여기서 언급한 반응한 전자 몰수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바로 그 유명한 상수 F, 이걸 곱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이 F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죠. 자, 패러데이 상수의 뜻은 뭐죠?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을 뜻하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패러데이 상수 값이 얼마냐면 바로 요 정도가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요 몰수가 4 곱하기 0.80mm몰일 때 패러데이 상수 값은 얼마냐면 96485 쿨롱 퍼 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 패러데이 상수를 실제로 구해보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패러데이 상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개념적으로 전자 1몰의 전하량이니까 전자가 1몰만큼 있으면 그게 바로 패러데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로 패러데이 상수 한 번만 표현을 좀 해보면 패러데이 상수는 바로 짜잔 짜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이 뭐냐?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요. NA는 뭐겠어요? 아보가드로 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E 전자전하량 자리에다가 뭘 써주느냐? 자, 전자전하량 한 개 크기가 어떻게 돼요? 뭐 외울 건 없는데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뭐 자꾸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나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바로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되죠.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값이 얼마입니까? 자, 그 유명한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리고 단위는 몰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 그 값이 바로 96485 쿨롱 퍼 몰,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전자 1몰의 경우 이렇게 96485 쿨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까지가 0.8이라고 하는 게 반응한 산소 몰수고요. 거기에 4배를 곱한 게 전자 반응한 몰수고요. 공급된 몰수고 거기에 패러데이 상수를 곱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는 이 반응이 얼마 만에 진행이 됐느냐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시간 동안 반응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왜 주어져 있을까요? 자, 바로 요거죠. 자, 이 패러데이 상수 쪽은 지울게요. 자, 네 번째는 공급된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를 보통 물리학에서 I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이 전류의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입니다, 정의.
바로 공급된 것이 일정하다면 바로 Q over T가 되겠죠. 그럼 위는 뭐고 아래는 뭐냐? 위쪽은 전하량이고요. 공급된 전하량이고 아래쪽 T는 뭘까요?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적 정의가 바로 시간당 전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전하량이 얼마야?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자, 그럼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4 곱하기 0.80 곱하기 9648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자, 단위 여기 보시면 몰 나가리가 되고 무슨 단위만 남아요? 요 밀리하고 쿨롱만 남죠. 그럼 여기 남는 단위는 밀리 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hou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시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단위 문제 때문에 이 1hour를 어떻게 3600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은 뭐 3600초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4, 0.80, 96485 나누기 3600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86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는 바로 밀리암페어가 되죠.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이 밀리 있죠? 요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난데없는 왜 암페어냐? 바로 여기 쿨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초 있죠? 초. 쿨롱 퍼 세크가 1암페어예요. 자, 뭐냐? 정의상 아까 전류가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정의가 1암페어라고 하는 게 1쿨롱을 1세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 그럼 쿨롱 퍼 세크가 있으니까 암페어로 바꿔주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학교 기출에서도 이렇게 그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개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이제 반응한 물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화학 양론 개수를 고려하면 같이 반응한 전자의 몰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패러데이 상수를 곱하면 그걸 전하량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전류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간만에 이제 뭐 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이거예요. 으쌰. 자, 그 다음 자, 갈바닉 셀이라고 하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거기 갈바닉 셀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이제 이거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시면 뭐부터 해볼까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자, 예.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2.1에 요거. 자, 요걸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 그 전에 요 갈바닉 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바닉 셀은 원래 그 뭐 이게 이탈리아 사람인가 그런데 화학자 중에 갈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바니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발한 그 뭐냐면은 전지라는 뜻으로 갈바닉 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들 사이에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제 뭐냐면은 셀을 갈바닉 셀. 그러니까 이 셀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전지가 되는 거예요. 뭐 배터리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제 화학적인 표현으로는 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갈바닉 셀은 이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들 소모되면 끝입니다. 소모가 돼버리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 남는 물질들을 뭐 가져다가 이렇게 뭐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서 이렇게 뭐 재활용한다, 그런 재활용이 아니야. 그런 재활용은 돼요. 뭐 모든 물질은 이게 뭐 분해 해가지고 업체에 갖다 준다 재활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재활용이란 바로 충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갈바닉 셀은 그 물질이 딱 세팅이 되고 물질이 완전히 다 한쪽이 뭐 어느 쪽이든 소모가 돼 버리고 나면 그 물질을 다시 준비를 해야 그 배터리가 구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충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충전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갈바닉 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2차 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고 한번 물질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배터리를 1차 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갈바닉 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달까? 뭐 독특한 건 아닌데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예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이거 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림 좀 많이 그려야 되네. 자, 볼까? 아이고, 그림을 그려. 자, 봅시다. 그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제 교재에 나오는 그림인데 제목으로는 내가 2.1에 A Cell in Action 이라고 되어 있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요거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요렇게. 자, 그 다음 짜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배터리 그림인데 제가 이제 좀 축약해서 표현해 본 겁니다. 됐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CD, CL2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에다가 요런 전극하고 요런 전극을 놓아 두었습니다. 자, 이때 이건 스위치고요. 얘는 뭐 전기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전압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 1. 이건 이제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보는 게 좋냐면 요거 바로 바로 이제 뭐가 좋냐면 많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이걸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사실은 이제 전기화학을 다 차근차근 다 배우고 나면 사실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 이런 거 준비를 할 때 막 외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크가가가가 아라철미 준하소구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교재에서도 살짝 일부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뭐 만약 궁금하다면 뭐 굳이 그렇게 외울 것까지는 교재 이제 212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긴 1.5 챕터에 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해가지고는 거기 나와요. 뭐 리튬, 칼륨, 칼슘, 소듐, 맥니슘, 원룸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건데 뭐 이제 그 옛날 교과 과정에서는 이거 막 외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와서 뭐 크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외우고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빌려 쓰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여기 지금 어떤 금속이 관여를 하느냐, 캐드뮴과 은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캐드뮴과 은 요걸 비교하면 바로 캐드뮴 쪽이 더 큽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보시다시피 요 은, Ag가 은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귀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금속에는 어떤 금속이 있어요. 바로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이 귀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귀금속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특징은 뭐예요? 귀금속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은 바로 반응성이 어떻다? 반응성이 아주 작다.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백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반응성이 아주 작아서 이런 전기화학 반응 혹은 산화하는 반응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은 녀석이 이온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빠르 산화 반쪽 반응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바로 요 캐드뮴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극판에서 고체로 있다가 캐드뮴 2+가 되면서 전자를 짜잔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이 그림상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바로 짜잔 에잇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캐드뮴 국판에 있었던 어떤 캐드뮴이 이런 식으로 2+가 되면서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로 떨어져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전자가 맹글어지는 거죠. 그 전자가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하나 기억해 두실 거 요겁니다. 산화가 진행되는 전극을 영어로는 에너우드, 우리말로는 산화전극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놈이 지금 산화전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산화전극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에노드라는 표기를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전극을 영어로 에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보통 저런 식으로 왼쪽에 표기합니다. 왼쪽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산화전극 에노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약간 왼쪽에 표현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마다 약간 그 뭐냐면 개성이 있어서 저 왼쪽으로 쓰라는 걸 또 오른쪽으로 쓰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왼쪽에 써준다.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이 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로 저 두 번째에 자,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을 통해 지금 전자가 그것도 어떤 전자가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물리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자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극을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보겠어요? 저기에 있는 스위치를 온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위치 온 하면 이제 전자가 어떻게 에노드에서 반대쪽 전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쭉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반대쪽 전극으로 넘어온 저 자유전자는 이제 뭔 일을 벌이겠어요? 바로 네 번째 환원 반응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환원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누구랑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이 있어요? Ag, 은도 있고요. AgCl도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당연히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겠습니까? 플러스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전자라고 하는 애가 스스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누구를 좋아하냐면 당연히 플러스를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누가 플러스인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 은은 지금 은극판 그대로니까 고체입니다. 근데 이 극판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묘한데 원래 전체적으로 은판이거든요. 은판인데 표면의 일부만 AgCl로 코팅이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는 은판이 맞는데 그 녀석의 표면만 AgCl 침전, 앙금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좀 독특한 그 극판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이 전자는 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은과 친할까요? 아니면 1-인 염소랑 친할까요? 아니면 산화수가 혹은 이온가가 1+인 이 은이랑 친할까요? 바로 당연히 이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환원 반응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AgCl이 직접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랑?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량. 근데 자유전자가 몇 개 공급됐어요? 2개 공급됐죠? 그렇게 공급된 전자가 완전히 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 2개의 전자가 AgCl 두 단위랑 반응을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Ag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고, 아니 무슨 플러스야? 아유 바보 같기는. Ag 은이 석출이 되고 바로 Cl-가 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산화수를 보면 여기 있는 염소는 1-고 여기 있는 은은 이온가가 1+잖아요. 1가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0가로 석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전자 2개가 왔죠? 그럼 여기에서 Ag 플러스 Cl-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자가 누구랑 반응해? 이 Ag 플러스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AgCl이 쫙 코팅되어 있는 이 표면 위에서 어느 두 자리에서 짜잔 이렇게 은이 석출이 되는 거죠. 또 어느 두 자리, 또 한 자리에 은이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도 AgCl이었는데 그 AgCl의 은이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0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은이 나타나면서 은 극판의 면적이 약간 증가하고 코팅된 AgCl의 면적은 감소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뭐도 같이 만들어지냐면 Cl-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Cl-는 이제 5도 갈 데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Ag 플러스의 이온 결합으로 잡혀 있었지만 Ag가 정기적으로 중석이 돼버리면서 Cl-도 뭐가 정적인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Cl-는 은하고 인력이 딱히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짜잔 짜잔 Cl-가 수용액 중으로 빠져나온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재밌게도 자 보세요. 이 반응은 이렇게 전기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카드뮴 국판 이쪽의 질량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카드뮴 국판이 이렇게 카드뮴 이온으로 이렇게 수용액 중으로 빠져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빵빵 생겨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질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AgCl이 코팅된 은극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이쪽도 질량이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왜? 은이 환원되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는 Cl-가 자꾸 이 표면에 묻어 있다가 바깥쪽으로 수용적으로 빠져나와 버리니까 이 은극판의 질량도 계속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얘들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환원이 진행되는 전극을 뭐라고 부른다? 영어 표현으로는 캐소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환원전극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노드는 보통 어느 쪽에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왼쪽에 쓴다고 했죠? 그럼 캐소드는 어느 쪽에 보통 그리겠어요? 바로 오른쪽에 보통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극판도 오른쪽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에노드는, 아니 이 캐소드는 보시다시피 자유전자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 자유전자를 소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한 전자를 이 은이 받아들여서 바로 이 전자가 이렇게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돼서 전자가 소비되면서 은으로 석출되고 Cl-가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전자를 소비하는 전극을 뭐라고 부른다? 물리학에서는 플러스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캐소드가 여기에서 플러스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반응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2, 3, 4, 그 다음 5. 바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전하량 보존이 나타납니다. 자, 당연히 뭐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처럼 그 자연과학의 4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하량 보존인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전하량 보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도 요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캐드뮴 이가 플러스가 딱 하나가 수용액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전자 두 개가 생기고 그게 반대쪽 전극으로 넘어가서, 자, 은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 석출이 되지만 그 덕에 구경꾼 음이온인 Cl-가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관여했기 때문에 Cl- 결과적으로 전자 두 개 덕에 Cl-가 두 개가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카드 플러스 하나당 Cl-가 딱 두 개가 들어와서 2 플러스 하나, 1 마이너스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전하량 보존이 매 순간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카드뮴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도 Cl-가 두 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배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편의상 뭐 이거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6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쭈루룩 같이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뭐만 일치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만 일치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위아래 더해 주시면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보자면 캐드뮴 솔리드에 AgCl이 두 개가 관여를 해서 캐드뮴 2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 만들어지고 은은 석출이 되고 그 덕에 Cl-가 또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바로 전체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셀이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어떤 예시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바닉 셀은 사실은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로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방학 중 수업 때 갈바닉 셀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